수년의 결혼 생활 동안 시댁에 빚 10억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준 날이었어요.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이제 당신 그 지긋지긋한 주방 냄새 맡으면서 살기 싫어. 빚을 다 갚은 그날 밤 남편이 아내 손에 쥐어준 것은 감사의 말이 아니라 차가운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강남에서 사업한다는 거물 여자를 만났다며 아내를 그저 손맛 좋은 주방 이모였을 뿐이라고 비웃었어요.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는 며느리 얼굴에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리며 어서 몸만 나가라고 호령했지요. 며느리는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대박난 가게의 간판도 10년을 바친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두고 나왔습니다. 단 하나 품에 안은 낡은 옹기단지 하나만 빼고요. 껍데기만 준 채 얼마나 잘 사나 어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종가 맛집 청해진의 간판불이 꺼져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자리에는 가마솥의 잔열만이 주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멸치 육수의 냄새, 오래된 나무 기둥에 베어든 간장향이 가게 안에 가라앉아 있었지요. 보미는 행주를 빨아 짜내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끝이 찬물에 닿을 때마다 시큰거렸지만 그 감각조차 익숙해진 지 오래였어요.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작물이 거뭇하게 배어 있었지요. 3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리만큼 보미의 손은 늙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일이 일상이었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앞치마를 벗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였지요. 행주를 정리한 보미가 카운터로 걸어 나왔어요. 손에 들린 것은 누런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갚아온 시댁의 빚 정확히 10억 원에 해당하는 영수증 묶음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요. 맨 위에는 오늘 오전에 사채업자에게서 받아온 완납 확인서가 얹혀 있었습니다. 빚의 끝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도박과 사업 실패로 남기고 떠난 그 무거운 짐이 오늘 비로소 보미의 어깨에서 내려진 것이지요. 탁자 위에 영수증을 펼쳐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끝났다는 안도였어요. 그때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던 영환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보미보다 3살 많은 38배 그는 가게의 대표라는 명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손가락에 기름때 한 점 묻은 적이 없었지요. 영환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어요. 형광등의 흐릿한 불빛이 그의 번들거리는 이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영환은 탁자 위의 영수증 묶음을 힐끗 내려다보더니 코웃음 비슷한 숨을 내쉬었지요. 다 갚았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사채까지 10원짜리 한 장 안 남기고 제 손으로 다 갚았어요. 보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담담함 속에는 분명한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지난 10년이 고스란히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환은 영수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양복 안주머니에서 2번 접힌 흰 봉투를 꺼내 영수증 묶음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았지요.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이제 당신 그 지긋지긋한 주방 냄새 맡으면서 살기 싫어. 보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러나 영환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어요. 그것은 비웃음이었지요. 보미는 손가락 끝으로 봉투를 끌어당겼습니다. 안에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가 들어 있었고 그 위에 영환의 인적사항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지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가장 좋은 황태를 골라내던 손, 사채업자들 앞에서 떨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이자를 갚아내던 밤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보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못 알아들어? 이혼하자고. 영환이 의자를 끌어와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을 보미 쪽으로 돌렸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외제차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율이 33, 강남에서 투자 사업하는 거물이야. 나를 알아본 사람이지. 당신처럼 무식하게 불 앞에서 육수나 끓이는 여자가 아니라. 영환이 침을 튀기며 말을 이어갔어요. 보미는 영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다가왔지요. 지난 10년의 풍경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카운터에 다리를 꼬고 앉아 청해진의 종손이라며 자랑을 늘어놓던 영환. 새벽 시장에 한 번도 따라 나와 본 적 없던 영환. 매입 장부도 매출 장부도 한 줄 들여다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청해진이라는 간판은 이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의만 그의 이름이었지요. 가게의 시작도 운영도 돈의 흐름도 모두 보미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은 그저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의 환대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요? 이 가게를 이만큼 키워놓은 저한테요? 보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영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의자에서 일어나 보미를 내려다보았어요. 가게는 원래 내 명의잖아. 청해진 사장 자리는 처음부터 내 거였다고. 당신은 그냥 손맛 좋은 주방 이모였던 거지. 억울하면 당신도 거물 사업가 한 명 만나든가.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았지요. 모든 감정이 얼음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환이 턱을 치켜들었어요. 오늘 밤 안에 도장 찍어. 내일 아침에 유리 데리고 들어올 거니까. 그 전에 짐 정리하고. 주방 환풍기가 탈탈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영환의 기름진 이마를 비추었습니다. 보미는 천천히 영수증 묶음을 다시 정리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하리만큼 차분했지요. 이 남자의 허세를 채워주기 위해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했던 10년이 머리 위로 흘러갔어요. 아버님이 남긴 빚을 털어내면 볕들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빚을 다 갚은 오늘 밤 이 사람이 내미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차가운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미를 그저 돈 벌어다 주는 주방 이모로만 여겨왔던 것이지요. 가슴이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보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영환을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보미가 짧게 말했지요. 영환은 그 짧은 대답이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곧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영환이 거실로 돌아가는 동안 보미는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주방 뒷문 너머 어둠 속에 자리한 장독대가 흐릿하게 보였지요. 둥근 옹기들이 달빛을 받아 검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보미의 시선이 그 장독대 위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러더니 영수증 묶음을 단단히 묶어 가방에 챙겨 넣었지요. 오늘 밤이 청해진에서의 마지막 밤이 되리라는 것을 보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한옥의 처마 끝에서 차가운 이슬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청해진 안채까지 흘러들었어요. 보미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친정어머니가 남긴 낡은 레시피 수첩이 전부였지요. 10년의 세월을 채워온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이라곤 그것뿐이었어요. 이혼 서류는 새벽 4시에 도장을 찍어두었어요. 영화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별의 인사조차 아까운 사람이었지요. 그때 안방 옆 작은 방의 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65의 시어머니 마 여사가 머리에 분홍색 굴렁쇠를 만 채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잔뜩 들떠있는 기색이었지요. 어머, 잘 생각했다. 우리 애미야, 이제 그만 물러나야지. 돈 많은 새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네가 버티면 부정 탄다. 마 여사가 손뼉을 짝짝 치며 다가왔어요. 경박한 웃음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깨뜨렸지요. 보미는 아무 말 없이 마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 여사가 갑자기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찬장에서 굵은 천일염 그릇을 꺼내 들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마 여사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였습니다. 재수 없는 주방 귀신 나가라고 뿌리는 거야. 나갈 때 우리 집 복은 두고 몸만 썩 꺼지거라. 마 여사가 그릇을 거꾸로 휘둘렀어요. 굵은 소금이 보미의 머리와 얼굴 위로 우두두두 쏟아져 내렸지요. 거친 알갱이들이 뺨을 툭툭 때리고 머리카락 사이에 박혔습니다. 몇 알은 옷깃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나머지는 마룻바닥에 후두둑 떨어져 하얗게 흩어졌어요. 보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지요. 뺨에 박힌 소금이 따끔거렸지만 천천히 고개를 들어마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한 응시였지요. 우리 새며느리 유리는 너 같은 시골 출신 며느리랑은 격이 달라. 강남에서 사업하는 거물이라고. 네가 빨리 비켜줘야 우리 영환이도 사람답게 살지. 마 여사가 빈 그릇을 마룻바닥에 내려놓으며 표독스럽게 내뱉었어요.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현관 쪽을 가리켰지요. 몸만 썩 나가. 옷까지 챙기고 당장. 보미는 옷깃에 박힌 소금 알갱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털어냈습니다. 그러고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과 건물 다 최영환 씨 명에 맞으니 다 가지세요. 전 미련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지요. 마 여사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며느리가 울며불며 매달릴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미는 울지 않았어요. 보미는 캐리어를 그 자리에 잠시 세워두고 천천히 주방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 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보미의 뒷모습을 쳐다보았어요. 뒷마당의 장독대에는 둥글둥글한 옹기들이 새벽 안개 속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지요. 보미는 가장 안쪽의 검은 옹기단지 앞에 섰습니다. 증조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100년 된 시간장 단지였어요. 손때가 묻어 매끄러워진 옹기 표면을 보미가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질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지요. 단지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보미는 두 팔로 그것을 단단히 끌어안았어요. 단지를 안고 거실로 돌아오는 보미를 보고 마 여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꾀죄죄한 장독 단지는 왜 들고 가? 돈 되는 건 다 두고 가랬잖아. 마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그 눈에는 단지의 진짜 가치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저 낡고 시커먼 옹기 한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보미가 마 여사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어요.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슬픈 미소도 비웃는 미소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이건 제 손때가 묻은 거라 가져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어머니. 이 집에 대한 제 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언하듯 단정한 목소리였어요. 보미는 단지를 한 팔로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캐리어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현관문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 나갔지요.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지는 굵은 소금의 촉감이 서늘했어요. 10년간 이 노인을 위해 하루 세끼 뜨거운 진지를 올리고 도박빚으로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칠 때마다 몸으로 막아섰던 대가가 고작 이 소금 한 바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이 으리으리한 한옥 건물과 맛집의 간판이 영원한 황금알인 줄 알겠지요. 진짜 가게를 운영해온 손이 누구였는지, 새벽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무지한 인간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미의 품에 안긴 묵직한 옹기 단지가 가슴께에 닿아 서늘한 온기를 전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살림살이가 아니었지요. 처음 시집와 친정 어머니의 수첩을 펼쳐들고 밤새 장맛을 잡아낸 시간의 흔적이자 보미가 10년을 지켜온 분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와락 밀려들어왔지요. 멀리서 까마귀가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보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옥의 문턱을 넘었어요. 등 뒤에서 마 여사의 악다구니가 들려왔지요. 잘 가라. 2번 다시 이 집 들여다보지 마라. 보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단지를 끌어안은 채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어요. 10년의 짐을 한 번에 벗어버린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는 보미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천천히 느려졌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거리에는 아직 인적이 없었어요. 캐리어 바퀴가 보도블록 위를 굴러가는 소리만 또르륵 또르륵 울렸지요. 품에 안긴 옹기 단지의 묵직한 무게가 10년 전 그 시절을 보미의 가슴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런 새벽이었어요. 25의 보미는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부도 직전의 청해진을 떠맡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도박과 연이은 사업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남기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직후였어요. 마 여사는 충격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고 영화는 그저 손을 놓고 있었지요. 그 시절 청해진은 종가 맛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쓰러져가는 허름한 한옥이었습니다. 주방은 컴컴하고 비좁았어요. 천장이 낮은 부엌 안에는 붉은 연탄불이 종일 타올랐고 그 위에서 거대한 가마솥이 펄펄 끓었지요. 땀과 육수 수증기가 한데 엉켜 숨이 막혔습니다. 비릿하면서도 텁텁한 멸치 육수 냄새가 옷에도 머리카락에도 진하게 배었어요.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 냄새는 빠지지 않았지요. 어린 보미는 무거운 무쇠국자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가마솥 안에 육수를 저었어요. 가마솥 위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손목을 휘감았지요. 그러다 한번 잘못 손이 미끄러져 가마솥 가장자리에 손목이 닿자 살같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보미는 비명을 삼키며 손목을 찬물에 담갔어요. 영환 씨, 제발 카운터만 보지 말고 주방 일 좀 도와줘요. 나 혼자서는 이 큰 가마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땀범벅이 된 보미가 주방 문을 열고 영환에게 부탁했지요. 그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환은 카운터에 비스듬히 기대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니, 종갓집 종손이 어디 주방 구석에서 상스러운 일을 해? 당신이 손맛이 좋으니 당신이 다 해야지. 영환이 귀찮다는 듯 주방 문을 쾅 닫아버렸지요. 그러고는 양복깃을 바로잡으며 친구들이 기다리는 술집을 향해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종손이라는 허울뿐인 자존심만 잔뜩 부풀린 채로요. 마 여사는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보미가 새벽부터 끓여낸 음식이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을 불러 모으면 마 여사는 카운터 옆 돈통을 슬그머니 열어 현금을 한 움큼씩 빼냈지요. 내 아들이 밖에서 기가 살아야 가게도 번창하는 법이다. 주방일은 원래 며느리 몫이야. 마 여사가 당연하다는 듯 지갑에 현금을 쑤셔 넣으며 내뱉었습니다. 그러고는 화투패가 기다리는 도박장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가게를 나섰어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지요. 사채업자 두 사람이 가게 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사채 이자가 또 밀려 있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가게 안을 울렸지요. 마 여사가 새파랗게 질려 안방으로 도망치려는데 한 사람이 마 여사의 머리채를 잡아채려 했습니다. 보미가 앞치마를 두른 채 그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아저씨들, 제발 가게에서 행패 부리지 마세요. 다음 달까지 제 손으로 반드시 이자 맞춰 놓을 테니까요. 25 여자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보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다 결국 돌아갔어요. 작물이 끈적하게 고여있는 주방 바닥에 보미의 두 발이 한참을 못 박힌 듯 그대로 있었지요. 가게 문이 닫히자 보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 여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 들어가 잠을 청했지요. 깊은 밤 보미는 친정 어머니가 남긴 낡은 레시피 수첩을 펼쳐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주신 그 수첩에는 작은 통장 하나가 함께 끼워져 있었어요. 700만 원. 어머니가 평생 모은 살림돈이었지요. 보미는 그 돈을 모두 첫 달치 사채 이자에 보탰습니다. 그러고는 수첩에 누렇게 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밤새 장맛을 연구했어요. 코피가 흘러 수첩 모서리에 점점이 떨어졌지만 보미는 그것을 닦아내지도 않고 그저 적어 내려갔지요. 엄마, 내가 꼭 이 장맛으로 우리 청해진 최고로 만들 거야. 두고 봐요. 보미가 어머니의 수첩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밤부터 보미는 가게의 매입 장부와 매출 장부를 직접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영환도 마 여사도 숫자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두 사람은 그저 가마솥에서 돈이 저절로 솟아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보미가 새벽 시장에서 얼마치 식자재를 사오는지, 손님에게서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들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보미는 받은 매출에서 본인 몫의 생활비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지요.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새 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옷을 10년 내내 기워 입었어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매달 사채와 은행 빚상환에 쏟아부었지요. 여름이 오면 가마솥 열기에 숨이 막혀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오면 찬물에 장독을 닦느라 손가락이 얼어터져 진물이 났어요. 최영안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10년은 오직 빚쟁이들의 고함과 불타는 가마솥 앞에서의 사투뿐이었지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보미의 고열로 산 명품 양복을 입고 밖으로 돌았고 시어머니는 보미가 번 돈으로 도박판을 전전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보미의 운명인 줄 알았어요. 시집온 며느리로서 무너지는 가정을 일으키는 게 도리인 줄 알았지요. 어리석게도 그들의 부드러운 거짓말에 속아 청춘을 통째로 바쳤던 가여운 과거가 가마솥 수증기 속에서 서글프게 아른거렸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보미가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동쪽 하늘이 옅게 밝아오고 있었지요. 보미는 품에 안은 옹기단지를 한 번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10년의 회상이 그제야 보미의 가슴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빚은 다 갚았고 가게는 빼앗겼고 남편은 떠났습니다. 빈손이었지요. 그러나 보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손에는 10년의 시간이 새겨놓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다 모른다 해도 그 손이 결코 비어있지 않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미가 다시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지요. 그 발걸음 위로 새벽빛이 차분하게 내려앉았어요. 오후 2시가 넘어가자 하늘에서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해진에서 3블록쯤 떨어진 후미진 골목, 그 안쪽 작은 공실의 문이 반쯤 열린 채 비바람에 덜컹거렸지요. 보미는 그 텅 빈 가게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보증금만 겨우 치른 10평 남짓의 작은 공실이었어요. 낡은 목재 선반 몇 개와 빛바랜 형광등 하나가 전부였지요. 시고 쾌쾌한 시멘트 가루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함부로 열린 문틈으로는 알싸한 빗물 냄새가 흘러들어왔어요. 보미는 무릎 위에 옹기 단지를 올려놓고 마른 천으로 하염없이 닦고 있었지요. 새벽부터 캐리어를 끌고 헤맨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자리에 누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저 단지의 표면을 닦고 또 닦았지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트럭 한 대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한 트럭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빗속을 가르며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어요. 보미가 고개를 들었지요. 문가에 우산을 접으며 들어선 사람은 10년간 청해진 주방의 가장 좋은 식자재를 납품해 오던 민우유통의 대표 강민우였습니다. 마흔의 그는 늘 그렇듯 작업복 차림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김보미 사장님. 민우가 보미를 부르는 목소리가 묵직했지요. 그 안에는 그저 동네 거래처를 부르는 친근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청해진에서 나오셨다는 얘기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 집 10억 빚, 사장님 손끝에서 다 나간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위로의 톤이었어요. 보미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마른 천을 단단히 그어쥐었지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민우가 가까이 다가와 보미의 옆에 한쪽 무릎을 굽혀 앉았어요. 그러더니 들고 온 봉투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 보미에게 건넸지요. 캔의 온기가 보미의 차가워진 손바닥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보미의 손에 잠시 머물렀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에는 가마솥 김에 데인 흉터가 거뭇하게 남아 있었지요. 손톱 밑에는 10년의 작물이 빠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전명의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거라곤 이 시간장 단지 하나뿐이에요. 강 사장님께 식자재 대금 드릴 여력도 없습니다. 보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지막 한 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잠시 보미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나중에 벌어서 주십시오. 저는 청해진이라는 간판이 아니라 김보미라는 사람의 정직한 손맛을 믿고 거래한 겁니다. 확신에 찬 단호한 목소리였지요. 그 말이 보미의 가슴 한가운데를 묵직하게 두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미를 빈손으로 쫓겨난 어리석은 여자라 손가락질할 때 그녀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10년 동안 매일 새벽 가장 좋은 배추와 고추를 보미의 주방에 들여주며 묵묵히 그 손을 지켜보아왔던 사람.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청해진의 대박 신화가 영환의 번드르르한 말솜씨가 아니라 보미가 밤새 붉은 눈으로 지켜낸 주방의 정성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보미의 심장이
다시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그러나 울지 않으려 입을 꾹 다물었지요. 다시 주방 칼을 잡으려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하지만 이 장맛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보미가 결의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우가 빙긋이 미소를 지었어요. 보미 사장님이 끓이는 육수라면 이 허름한 골목 구석이라도 단골들이 줄을 설 겁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든든하고 신뢰감 있는 톤이었지요. 민우는 다음날 새벽부터 가장 좋은 무와 다시마, 멸치를 트럭에 실어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대금은 가게가 자리를 잡는 대로 천천히 갚으라고 했지요. 거래 동반자로서의 의리, 1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신뢰였습니다. 보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게 안쪽으로 걸어가 작은 가스레인지에 손잡이를 돌렸지요. 탁, 탁 하며 푸른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보미의 손이 그 위에 잠시 머물렀어요. 차갑게 식어있던 손끝이 다시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지요. 며칠 뒤 작은 가게의 처마 끝에 소박한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붓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5글자였어요. 보민의 전통 반찬. 보미가 사다리에서 내려와 고개를 들고 그 간판을 올려다보았지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간판이었습니다. 청혜진이라는 거창한 이름은 없어도 지난 10년의 손맛이 고스란히 담길 자리였어요. 옆에서 사다리를 붙잡고 있던 민우가 흐뭇한 표정으로 함께 간판을 올려다보았지요.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골목길 위로 옅은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사장님. 민우의 한마디가 보미의 등을 가만히 받쳐주었어요. 보미는 대답 대신 깊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보미가 떠난 지 일주일이 흐른 청혜진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100년 묵은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카운터 위로 쨍한 백색 조명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벽에는 금박 무늬가 박힌 새 벽지가 발렸고 출입문에는 화려한 외제 차 광고가 비치는 거울 시트가 붙어 있었지요. 오전 11시 가게 문이 활짝 열리며 진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배율이었어요. 33세 그녀는 큼지막한 가짜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진주처럼 반짝이는 외제 차 키를 일부러 카운터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지요. 영환 씨, 자기야. 유리가 콧소리를 섞어 부르며 영환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영환은 그 손길에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좋아 죽는 표정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구질구질한 한옥 구석에서 찌개나 팔 거야? 내 말대로 투자금 크게 당겨서 강남으로 진출해야지. 청혜진 같은 전통식품은 프랜차이즈로 풀면 그냥 대박이야, 자기야. 유리의 목소리에는 콧소리와 함께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교활함이 섞여 있었지요. 영환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2주 전 유리는 처음으로 그에게 돈을 부탁했었습니다. 강남 입지 시장 조사비로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영환은 두말 없이 청혜진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5천을 건넸지요. 그러자 사흘 뒤 유리가 외제차를 끌고 나타나 조사 결과가 끝내준다며 영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또 그를 졸랐어요. 강남 입지 계약금으로 2억이 더 필요하다고요. 영환은 이번에는 청혜진 건물을 담보로 잡아 2억을 더 끌어왔지요. 오늘은 마지막 한 방이었어요. 유리가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내 카운터 위에 펼쳤습니다. 본격 매장 오픈 자금이야. 강남 한복판에 청혜진 분점 내려면 인테리어, 인건비, 보증금 다 합쳐서 5억은 있어야 해. 이거 빌려서 매장 열기만 하면 자기야,
한 달에 몇 배로 돌아와.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유리가 영환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대며 속삭였지요. 영환의 동공이 풀렸어요. 머릿속에서 강남에서 분점 사장 노릇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럼 우리 유리 말대로 해야지. 이 청해진 이름 석자만 있으면 은행에서 몇 억이든 그냥 대출해주니까 걱정 마. 영환이 허풍을 떨며 사인을 휘갈겼지요. 인감도장이 서류 위에 쾅 찍혔어요. 처음 5천에 시작했던 빚은 그렇게 7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환은 자신이 무엇에 서명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마 여사가 손가락에 낀 다이아 반지를 허공에 흔들며 깔깔거렸지요. 어머, 새며느리 말이 구구절절 맞다. 전처 그 답답한 것은 평생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이렇게 굴릴 줄을 몰랐어. 유리야, 너는 정말 우리 집 복덩이야. 진짜 다이아인 줄 알고 끼고 있던 그 반지는 사실 길거리 잡화점에서 산 큐빅이었어요. 그러나 마 여사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지요. 주방 쪽에서 짤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새로 고용된 조리사들이 보미가 두고 간 천연 육수 비법서를 한쪽으로 밀쳐두고 커다란 화학 조미료 포대를 가마솥 위에 부어 넣고 있었어요. 멸치를 우려내고 다시마를 끓이는 그 복잡한 과정은 귀찮다며 다들 손을 놓아버렸지요. 들쩍지근한 인공 단맛이 주방을 뒤덮었습니다. 점심 무렵 한 단골 손님이 뚝배기를 반쯤 남긴 채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사장님, 이거 국물 맛이 예전이랑 너무 다른데요? 깊은 맛이 없고 그냥 조미료 맛만 나요. 손님이 실망스러운 어조로 말했지요. 그러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마 여사가 벌떡 일어나 손님에게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니, 우리 청해진 장맛이 어디 가나요? 입맛이 변하셨으면 오지 마세요. 다른 손님들 줄 섰으니까.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는 마 여사를 보고 손님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탁 위에는 남긴 뚝배기가 쟁그랑 소리를 내며 부딪혔지요. 그날 점심 영업이 끝날 무렵 같은 일이 새 테이블에서 더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보민의 전통 반찬 가게에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어요. 청해진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보미의 음식을 먹어온 분이셨지요. 보미야, 그 집 음식 맛이 일주일 만에 다 변했더라.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대. 거기에 영환이 그 집 명의로 어디 사기꾼한테 몇 억을 갖다 바쳤다는 소문까지 돌더라니까.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미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을 내어드렸어요. 할머니가 떠난 뒤 보미는 잠시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가마솥의 김을 바라보았지요. 청해진의 음식 맛이 일주일 만에 변했다는 소문이 이 골목까지 들려왔어요. 영화는 10년간 보미가 매일 새벽 가파른 시장을 뒤지며 좋은 황태를 고르고 장독대 온도를 맞추느라 밤잠을 설쳤던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지요. 그저 뚝배기를 식탁에 올리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거기에 정체 모를 여자의 사탕 발림에 속아 대출까지 무더기로 받아냈다고 하니 보미는 그저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맛은 속이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어요. 정성이 빠진 자리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 법이지요. 보미는 가마솥의 김 너머로 가게 안단골들의 따뜻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국자를 저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보민의 전통 반찬 앞에는 아침마다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후미진 골목 구석의 작은 가게였지만 한번 맛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고 또 사람을 데려왔지요. 오전이 되면 가게 안은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깊은 장국 냄새로 가득 찼어요.
보미는 새벽부터 정성스레 담근 장아찌와 나물, 조림들을 작은 통에 담아 손님들에게 건넸지요. 그 손길마다 10년의 손맛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보미 사장님, 청해진 맛이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숨어 있었네. 이 깊은 장맛은 사장님 아니면 아무도 못 내지.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보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색했어요. 청해진 시절부터 보미의 음식을 먹어온 분이셨지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찾아오셨어요? 보미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청해진에서 그만둔 주방 아주머니가 다 얘기하고 다녔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소금을 뿌리며 쫓아냈다는 얘기가 시장통에 쫙 퍼졌다니까. 그 빚 10억을 자네가 다 갚아줬다는 것도 다 알아. 보미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깍두기 한 통을 더 얹어드렸어요. 그렇게 가게가 활기로 가득하던 어느 오전이었지요. 갑자기 가게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영환과 마 여사가 험악한 표정으로 들이닥쳤어요. 두 사람은 줄을 서 있던 손님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안으로 밀고 들어왔지요. 당장 이거 못 치워? 네가 뭔데 청해진 대표 메뉴인 시간장 조림을 여기서 팔아? 상도덕도 없는 사람 같으니. 마 여사가 악을 쓰며 진열대 위에 반찬통들을 손으로 쓸어버렸지요. 유리통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깨졌습니다. 안에 담긴 간장 조림이 시멘트 바닥으로 쏟아져 시큼한 냄새가 고소한 나물 냄새 사이로 번졌어요.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을 대구르르 굴렀지요. 대기하던 손님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미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신기하게도 가슴이 떨리지 않았지요. 최영환 씨, 마정자 여사님, 전 청해진이라는 이름 쓴 적 없습니다. 제 손으로 끓이고 제 이름으로 파는 반찬들입니다. 보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위엄이 실려 있었어요. 영환의 얼굴이 시뻘개졌지요. 그가 성큼 다가와 보미의 앞치마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청해진 매출이 반토막 났어. 네가 뒤에서 우리 험담하면서 단골들 다 빼돌린 거지. 당장 가게 문 닫아.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영환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가 보미의 얼굴까지 닿았지요. 술 냄새가 가게 안에 확 퍼졌습니다. 대낮부터 술을 마신 모양이었어요. 보미는 자신의 앞치마를 잡은 영환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지요. 그 순간 줄을 서 있던 단골 손님들이 우르르 영환과 마 여사의 앞을 막아섰어요. 천벌을 받을 인간들 같으니라고. 시댁 빚 10억을 갚아준 복덩이 며느리를 내쫓고 이제 와서 어디서 행패야. 당장 나가요. 단골 할머니가 영환의 앞을 막아서며 호통을 쳤지요. 다른 손님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소금 뿌려 쫓아낸 사람들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음식 맛 변한 게 사장님 탓이에요? 자기들이 조미료 퍼부어 놓고. 골목길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영환 일가를 둘러쌌어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눈초리에 영환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지요. 마 여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울며 매달릴 줄 알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한편이 되어 막아설 줄은 몰랐던 거예요. 한 손님은 휴대전화를 꺼내 영환 일가의 모습을 찍으려는 신용을 했지요. 그러자 마 여사가 화들짝 놀라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자신들의 추한 행패가 더 오르내릴까봐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가자. 영환아. 마 여사가 영환의 소매를 잡아 끌었지요.
영화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면서도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두 사람이 가게를 나서자 손님들이 다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바닥에 쏟아진 장아찌와 깨진 유리 조각들을 보면서도 보미의 가슴은 신기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봄이었다면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았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보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목소리가 저토록 커진 이유를요. 그것은 청해진의 금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증거였고 보미의 손맛이 가진 가치에 그들이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쫓아낸 며느리의 그림자조차 무서워 골목 구석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적골이라니요. 정말로 청해진이 잘 굴러가고 있었다면 두 사람이 이 작은 가게까지 찾아와 소리를 지를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보미를 감싸며 저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소리를 들으니 보미는 자신이 걸어온 10년의 정직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눈가가 시큰해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레 물으며 깨진 유리 조각을 함께 주워주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어요. 괜찮습니다. 다들 놀라셨죠? 죄송해요. 보미가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그러자 할머니가 보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죄송하긴 뭘. 우리가 다 사장님 편이야. 걱정 말고 음식이나 계속해줘. 이 맛 없으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 어디 가서 밥을 먹어. 할머니의 따뜻한 한마디에 가게 안에 다시 웃음이 번졌어요. 보미는 깨진 통들을 정리하고 새 반찬을 다시 담기 시작했지요.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문득 보미는 10년 전 사채업자들 앞에서 무릎을 떨던 25의 자신을 떠올렸지요. 그때의 보미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혼자 모든 것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어요.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이곳에는 보미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영왕과 마여사가 떠난 골목길 너머로 보미의 가게에서는 다시 고소한 장국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그 냄새를 따라 사람들이 또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하늘에서 거센 폭풍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가게 유리창을 사납게 두드렸고 이따금 번개가 칠 때마다 골목 안이 새파랗게 번쩍였지요. 그 뒤를 따라 콰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한참을 울렸어요. 골목길의 가로등 하나가 빗속에서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불 꺼진 가게 안 주방에만 작은 불을 켜둔 채 홀로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님들에게 내일 육수를 우려내는 중이었지요. 멸치와 다시마, 물을 넣고 천천히 끓이는 그 과정은 여전히 손이 많이 갔지만 보미는 그 시간을 가장 평온하게 여겼어요.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하루의 피로가 천천히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사가 자리를 잡으면서 보미는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매일 아침 자신을 기다려주는 단골들이 있었고 그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10년의 서름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했지요. 가마솥의 김을 바라보며 보미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출입문이 쾅 하고 거칠게 흔들렸지요. 잠가둔 문고리가 덜컹거리더니 곧이어 무언가 단단한 것으로 유리를 깨부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미가 놀라 고개를 돌렸을 때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이 쑥 들어와 문고리를 풀었어요. 문이 벌컥 열리고 빗물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영환과 마여사였지요. 영환은 술에 잔뜩 취해 눈이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시큼한 술 냄새가 풍겼어요. 마여사의 손에는 시뻘건 녹이 쓴 쇠지레가 들려 있었지요. 두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옷은 흙탕물에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몰골이었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미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물었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폭풍우를 뚫고 흉기까지 들고 찾아온 두 사람의 모습에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영환이 휘청거리며 주방으로 들이닥쳤어요.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청해진은 잘만 돌아갔어. 영환이 중얼거리며 주방의 가스밸브를 닥치는 대로 잠가버렸지요. 펄펄 끓던 가마솥의 불이 픽하고 꺼졌습니다. 그러더니 영환이 두 손으로 그 무거운 육수솥의 손잡이를 붙잡고 온 힘을 다해 그대로 바닥으로 엎어버렸어요. 싸 하는 소리와 함께 펄펄 끓던 뜨거운 육수가 주방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새하얀 김이 확 피어올라 주방을 가득 메웠지요. 매캐하고 비릿한 수증기에 보미는 잠시 숨이 막혔어요. 그녀가 황급히 뒤로 물러섰지만 사방으로 튀어오른 육수 몇 방울이 발등과 종아리를 적셨습니다. 살같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요. 보미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켰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보미가 소리쳤지요. 그러나 마 여사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쇠지레를 휘두르며 주방 선반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와장창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어요. 그러던 마 여사의 눈이 한 곳에 멈췄지요. 주방 선반 가장 깊은 곳, 보미가 소중히 모셔둔 검은 옹기 단지였습니다. 찾았다. 마 여사가 광기에 서린 눈으로 단지를 끌어냈어요. 두 팔로 그것을 번쩍 들어올린 마 여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지요. 네가 이 시간장 비법으로 우리 손님들을 다 뺏어가서 우리 청해진이 망하게 생겼어. 이거 오늘 다 깨부수고 같이 죽자. 마 여사가 단지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려는 순간이었어요. 보미의 몸이 먼저 움직였지요. 그녀는 뜨거운 육수가 흥건한 바닥을 가로질러 온몸을 날렸습니다. 손대지 마. 보미가 마 여사의 두 팔을 붙잡았어요. 단지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엉겼지요. 보미의 발이 뜨거운 육수에 미끄러졌지만 단지를 붙든 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내 몸을 찢어도 이 단지에는 손가락 하나 못 대. 당신들이 내 청춘을 다 빼앗아가고도 모자라. 이제 내 영혼까지 깨부수겠다는 거예요? 보미가 핏대를 세우며 절규했어요. 그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서슬이 펄했지요. 마 여사가 단지를 빼앗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보미의 소나기 힘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가 단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뜨거운 육수가 흥건한 바닥에서 엉겨붙었어요.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두 사람의 발이 자꾸만 헛디뎌졌지요. 옹기 단지의 거친 표면에 보미의 손톱이 긁히며 깨졌어요. 손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단지의 검은 표면을 타고 흘렀지요. 그래도 보미는 단지를 끌어안은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 여사를 향해 더 단단히 단지를 끌어당겼어요. 마 여사의 거친 숨소리와 보미의 신음이 천둥 소리에 뒤섞였지요. 그 모습을 보고 영환이 휘청거리며 다가왔어요. 그가 보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지요. 이까짓 흙덩이 단지가 뭐라고 유난이야. 너가 망해야 우리가 살아. 비키지 못해? 영환의 손이 보미의 머리채를 잡으려 뻗어왔습니다. 보미는 단지를 품에 안은 채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어깨가 깨진 그릇 조각 위로 떨어져 욱신거렸지요. 그러나 보미는 단지만은 가슴 깊이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뜨거운 육수가 보미의 양발을 적셔 살이 타들어갈 듯 아팠어요. 그래도 품에 안은 시간장 단지를 놓을 수 없었지요. 이 단지는 단순한 간장이 아니었습니다. 보미를 사람 대접하지 않던 시댁 구석에서 그녀의 눈물과 피땀으로 익혀낸 삶의 유일한 증거이자 명예였어요. 그것을 기어이 찾아와 짓밟고 부수려는 저 인간들의 잔인한 얼굴을 보며 보미의 마음속에 신락같이 남아있던 마지막 자비마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미의 고열을 빨아먹고도 모자라 이제 그 숨통까지 끊으려 드는 자들이었지요. 보미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었던 마지막 미련을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 한 지붕 아래 1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이라는 신락 같은 정. 그러나 그 밤 보미의 발등을 적신 뜨거운 육수를 보며 그 마지막 정마저 완전히 타 없어졌어요. 단지를 감싸쥔 손에 보미는 힘을 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 오만하고 추악한 자들을 세상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겠다고요. 더 이상 참지도 견디지도 봐주지도 않겠다고요. 보미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러나왔지요. 그 순간이었어요. 가게 문이 다시 한번 벌컥 열렸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굵고 묵직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갈랐습니다. 강민우였어요. 그는 다음 날 새벽 보미에게 배송할 식자재를 트럭에 싣고 가게 앞을 지나던 참이었지요. 늦은 시각인데도 가게에 불이 켜져 있고 안에서 거친 소리와 비명이 새어나오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한눈에 상황을 알아챘어요. 바닥에 흥건한 육수, 깨진 그릇들, 그리고 단지를 끌어안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보미와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영환의 모습을요. 민우가 성큼 다가가 영환의 팔목을 단단히 붙잡아 꺾었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한 번만 더 이분께 손 떼면 내가 당신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게 해줄 테니까. 민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지요.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부당하게 짓밟히는 사람을 두고 볼 수 없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영환이 그 힘에 눌려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마 여사도 쇠지레를 떨어뜨리며 주춤거렸지요. 쇠지레가 바닥에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금소금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듯 보였어요. 술 기운이 가시는 영환의 얼굴이 점차 하얗게 질려갔지요. 민우라는 건장한 사내의 등장에 두 사람의 광기는 거짓말처럼 수그러들었습니다. 이거나 우리가 뭘 했다고. 며느리 가게에 좀 들른 게 죄야? 영환이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지요. 민우는 영환의 팔을 더욱 단단히 조이며 그를 바닥에 눌렀습니다. 보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단지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였지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손끝에서는 피가 흘렀으며 옷은 육수에 젖어 엉망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보미가 영환과 마 여사를 차례로 내려다보았지요. 오열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제껏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최영환 마정자. 잘 들어요. 보미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 장독을 깨려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의 마지막 구멍을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두 번 다시 내 앞에 살아서 나타날 생각 마세요. 번개가 다시 한번 창밖을 새파랗게 비추었지요.
그 빗속에서 보미의 얼굴이 서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10년의 인내와 한 달의 모욕이 그 밤 비로소 단단한 결의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영환과 마 여사는 민우의 서슬에 눌려 비틀거리며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미는 끝까지 지켜보았지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가게 안에는 깨진 그릇과 엎어진 육수, 그리고 비릿한 빗물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레 다가와 보미의 손을 살폈어요. 깨진 손톱을 보고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지요. 많이 다치셨습니다. 병원부터 가셔야겠어요. 괜찮습니다. 단지가 무사하면 됐어요. 보미가 단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보미는 그것을 손으로 천천히 닦아냈어요. 민우는 잠시 그런 보미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것을 지켜낸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이 그의 눈빛 속에 잠시 어렸지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고 깨진 그릇들을 조용히 치우기 시작했어요. 폭풍우는 여전히 사납게 몰아쳤지만 보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보미는 없었어요. 그 밤 보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대낮에 청해지는 적막했습니다. 한때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던 넓은 홀에는 이제 파리만 날렸어요. 화려하게 리모델링한 백색 조명이 무색하게, 텅 빈 식탁 위로는 뽀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며칠째 손님이 한 명도 들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화학 조미료를 퍼붓던 조리사들도 월급이 밀리자 가게를 떠나버렸어요. 이제 청해진에 남은 것은 영환과 마 여사, 그리고 무거운 침묵뿐이었지요. 카운터에서는 영환이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배유리의 번호가 떠 있었지요. 그러나 신호음 대신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영환의 손가락이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같은 안내음이 또 흘러나왔지요. 벌써 수십 번째였습니다. 영환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번호를 하나하나 다시 눌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번 똑같은 기계음이었지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잘 통화됐는데. 분명 강남 매장 알아본다고 했는데. 영환이 중얼거렸지요. 옆에 앉은 마 여사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유리는 강남 매장을 알아본다며 나가더니 연락이 뜸해졌고 이틀 전부터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바쁜 줄로만 알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가슴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며느리가 바빠서 그렇겠지. 사업하는 사람이 좀 바쁘니. 곧 연락 올 거다. 마 여사가 애써 태어난 척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를 매만졌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청해진의 출입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어요. 문틈으로 매서운 바람과 함께한 중년 남성이 성큼성큼 들어섰지요. 40 후반쯤으로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은 잠을 못 잔 듯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입고 있는 외투는 군데군데 구겨져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사내는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곧장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영환과 배유리가 다정하게 어깨를 맞대고 찍은 액자 사진이 걸려 있었지요. 사내가 그 액자를 거칠게 뜯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액자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텅 빈 홀 바닥에 흩어졌지요. 누구세요?
영환이 놀라 일어섰지요. 사내는 깨진 액자 속 배유리의 얼굴을 발로 짓밟으며 영환을 노려보았어요. 한성준이라고 합니다. 최영환 씨 맞지요? 당신도 배유리, 그 사람한테 속았지요? 성준의 목소리에는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환이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 있자 성준이 성큼 다가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두 손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요. 그 사람 대단한 사업가 아니에요. 내 전 재산 5억을 뜯어가고 우리 가정을 파탄낸 사기꾼이라고요. 나도 당신처럼 그 사람 말만 믿고 평생 모은 돈을 다 갖다 바쳤어요. 성준의 외침에 영환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유리가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7억을 투자금으로 넘겼는데 그 사람이 곧 몇 배로 돌려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7억이요? 성준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영환의 멱살을 놓고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러더니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 웃음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사람 원래 이름은 배순자예요. 당신 같은 대박집 사장들만 골라서 접근하는 사람이라고요.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고 속이고 돈만 챙기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당신도 처음엔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지요? 5천쯤? 그게 그 사람 수법이에요. 처음엔 적게, 그 다음엔 점점 크게. 그렇게 사람 마음을 안심시켜 놓고 마지막에 크게 한 방을 노리는 거지요. 성준이 들고 온 서류 봉투를 카운터에 쏟아 놓았어요. 그 안에는 배유리, 아니 배순자가 전국을 돌며 저지른 사기 사건의 신문 기사 복사본과 피해자 진정서가 가득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부산에서 횟집 사장, 대구에서 한정식집 사장, 광주에서 떡집 사장. 다 당신처럼 동네에서 이름난 맛집 주인들이에요. 그 사람은 잘 되는 가게만 골라서 접근해요. 사장이 좀 허영심 있고 귀가 얇다 싶으면 그 곁에 착 달라붙어서 사업 키워주겠다고 꼬드기는 거지요. 나도 15년을 운영한 식당을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다 날렸어요. 성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내 아내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흔적을 쫓고 또 쫓다가 마지막으로 여기 청해진까지 오게 된 거예요. 혹시나 여기 있을까 해서. 그런데 와보니 또 다른 피해자만 있을 뿐이네요. 영화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무식한 주방일이나 한다고 비웃던 보미를 내쫓고 맞이한 그 화려한 여자가 알고 보니 전국을 돌며 가정을 파탄내는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요. 성준의 말이 영환의 가슴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처음 5천만 원, 그 다음 2억, 마지막에 5억. 단계적으로 늘어난 그 7억의 영수증이 영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1금융권 신용대출, 제2금융권 담보대출, 그리고 사채까지. 모든 것이 배유리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것이었지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곧 몇 배로 돌아온다며 자신의 등을 두드리던 그 달콤한 목소리가 이제 와 소름 끼치게 떠올랐습니다. 영환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그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에서는 신음만 새어나왔지요. 청해진 건물을 담보로 잡았으니 7억을 갚지 못하면 이 가게마저 날아갈 판이었어요. 그제야 영환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영환이 넋이 나간 듯 같은 말만 되뇌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마 여사가 부들부들 떨며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새며느리가 사기꾼이라니. 그 아이가 나한테 다이아 반지도 사줬는데. 마 여사가 손가락에서 다이아 반지를 황급히 빼냈어요. 그러고는 불빛에 비춰보았지요. 자세히 들여다본 마 여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진짜 다이아라면 영롱하게 빛나야 할 그 보석은 햇빛 아래에서 그저 싸구려 큐빅의 탁한 광택을 낼 뿐이었어요. 손톱으로 글자 표면의 도금이 벗겨졌지요. 이게 가짜잖아. 가짜 큐빅이잖아. 마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동네방네 진짜 다이아라며 자랑하고 다녔던 그 반지가 길거리 잡화점에서나 파는 모조품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효도하던 새며느리라 여겼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마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살뜰한 미소도 사준 선물도 사업가라는 화려한 명함도 전부 정교하게 꾸며진 연극이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가게 대출금은 어쩌란 말이냐. 7억을 어쩌란 말이야. 그 돈을 우리 영환이 이름으로 다 빌렸는데. 마 여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성준이 깨진 액자를 발로 한 번 더 짓밟고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허탈하게 웃었지요. 이미 연락 두절이에요. 경찰서 가도 소용없어요. 흔적도 없이 다 지우고 날랐으니까. 일주일 전에 인천항을 통해서 해외로 떠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도 그 소식 듣고 한 걸음에 쫓아왔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당신들이랑 나랑 다 그 사람한테 영혼까지 털린 거예요. 해외 도주라는 말에 마 여사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거친 천식 같은 숨을 몰아쉬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어요. 영화는 무릎을 꿇은 채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텅 빈 청해진의 홀에 세 사람의 절망적인 숨소리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깨진 액자 유리 위로 먼지 낀 백색 조명이 차갑게 쏟아졌어요. 한때 종가 맛집의 영광을 자랑하던 그 넓은 홀은 이제 무너진 사람들의 처참한 무대가 되어 있었지요. 그 시각 보미는 자신의 가게에서 단골 할머니로부터 청해진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청해진에 큰 난리가 났더라고 전해 주셨지요. 어떤 사기 피해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영환이 사기꾼 여자한테 7억을 떼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미는 가만히 가마솥의 김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이렇게나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최영아는 보미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청해진의 신용을 담보로 얼굴 한 번 번지르르한 사기꾼에게 7억이라는 거금을 고스란히 바쳤지요. 진짜 자산가 사업가를 만났다며 보미를 무식한 주방 귀신이라 모욕하던 저들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들의 눈을 멀게 하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었어요. 배유리가 도망치며 남긴 것은 수억의 빚더미와 가짜 다이아 반지뿐이었지요. 자기들이 잘나서 대박이 난 줄 알았던 빈 껍데기들의 종말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안타깝지도 고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일 뿐이었지요. 정성이 빠진 자리에 탐욕과 거짓을 채워 넣으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미는 10년의 세월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미야, 너는 참 복도 많다. 그 집에서 진작 나오길 잘했지. 그때 안 나왔으면 너도 같이 빚더미에 깔릴 뻔했어. 할머니가 보미의 손을 토닥였어요. 보미는 역게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어드렸습니다. 가마솥에서는 여전히 깊고 구수한 장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 냄새는 정직하게 우려낸 시간의 향기였어요. 그 어떤 화학 조미료로도 그 어떤 거짓된 사탕 발림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보미의 가게 앞에는 그날도 단골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어요. 청해진의 적막한 홀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이었지요. 같은 골목, 세 블록의 거리를 두고 두 가게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화려한 껍데기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박한 진심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보미는 국자를 들어 가마솥을 천천히 저으며 다가올 날들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지요. 무너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에 동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만이 가슴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지요. 한때 종가 맛집의 위세를 자랑하던 청해진의 소슬대문에는 이제 붉은 글씨가 가득 적힌 종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가압류, 그리고 경매 처분 공고였습니다. 7억의 대출금을 단 한 푼도 갚지 못한 결과였지요. 은행은 청해진 건물을 가차없이 경매에 넘겼고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영환을 찾아다녔습니다. 100년 묵은 한옥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주인을 잃은 채 쓸쓸히 서 있었어요. 대문에 붙은 가압류 종이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서걱서걱 소리를 냈지요. 화려하게 리모델링했던 내부도 이미 집달관들이 다녀가며 감나가는 집기를 모두 떼어갔습니다. 번쩍이던 백색 조명도, 금박 무늬 벽지도, 손님들로 북적이던 넓은 홀도 이제는 텅 빈 폐가나 다름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지요. 며느리에게 소금을 뿌려 내쫓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고요. 영화는 그 모든 것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비좁은 고시원의 한 칸짜리 방이었어요. 한평 남짓한 그 방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빈 소주병들만 나뒹굴고 있었지요. 영화는 종일 그 방 구석에 웅크린 채 소주병을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마 여사는 더 처참한 신세였어요. 청해진이 넘어가면서 그녀 역시 갈 곳을 잃었지요. 사채업자들이 마 여사의 행방까지 쫓고 있었기에 그녀는 낡은 패딩 하나만 걸친 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마 여사는 전통시장 뒷골목으로 기어들어왔어요. 칼바람이 그녀의 마른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지요. 며칠을 굶었는지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 여사는 야채가게 뒤편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상인들이 다듬다 버린 채소 부스러기들이 얼어붙은 채 뒹굴고 있었지요. 그 전날 밤 마 여사는 시장 한 구석의 낡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떨리는 손으로 옛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동전 몇 개를 긁어 모아 넣고서요. 여보세요, 김서방. 나 청해진 마 여사야. 단돈 10,000원만 빌려주면 안 되나? 내가 지금 며칠째 굶어서 그래. 마 여사가 흐느끼며 비굴하게 사정했지요.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한숨과 함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한때 도박판에서 돈을 펑펑 쓰며 큰 소리치던 그녀에게 이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뜬 배추 시래기를 주워들었습니다. 부러진 무 가랑이도 몇 개 집어들었어요. 상한 채소에서는 들쩍지근하면서도 쾌쾌한 냄새가 풍겼지만 마 여사는 그것을 가리지 않고 낡은 가방에 주섬주섬 담았지요. 손끝이 추위에 곱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라도 끓여 먹지 않으면 정말로 굶어 죽을 판이었으니까요. 그때 야채가게 주인이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거버린 시래기 손대지 마요. 지저분하게 왜 남의 가게 뒤에서 알짱거려요?
당장 저리 가요. 상인이 쌀쌀맞게 소리치며 마 여사를 밀쳤습니다. 마 여사가 휘청거리며 한 발 물러섰지요.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가방 속 시래기를 두 손으로 꼭 붙들고 허리를 연신 굽실거렸습니다. 미안하네, 미안해. 국 끓여 먹으려고 조금만 가져갈 테니 제발 눈 감아주게. 마 여사의 목소리가 손과 함께 덜덜 떨렸어요. 한때 며느리에게 소금을 뿌리며 호령하던 그 위세는 흔적도 없었지요. 상인은 혀를 차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 여사는 그제야 안도하며 다시 바닥에 시래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지요. 운전석에서 강민우가 내려 뒷좌석의 문을 정중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단정한 모피 코트를 입은 한 여인이 우아하게 내렸어요. 봄이었지요. 불과 몇 달 전 캐리어 하나만 끌고 빈손으로 청해진을 나섰던 그 봄이가 아니었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10년의 장맛이 배어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에는 이제 흔들림 없는 당당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봄이는 새로운 반찬 메뉴에 쓸 식자재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시장을 찾은 참이었습니다. 가게는 어느새 인근에서 가장 이름난 반찬 가게로 자리 잡았고 봄이는 더 좋은 재료를 찾아 발품을 파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또각또각 봄이의 단단한 가죽 구두 굽이 얼어붙은 시장 바닥을 딛는 소리가 골목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걷던 봄이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야채 가게 뒤편 바닥에 쪼그려 앉아 버려진 시래기를 줍고 있는 늙은 여인, 마 여사였지요. 봄이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마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얼굴에 하얀 소금을 확 뿌리며 나가서 복이나 가져가라던 그 호령은 어디로 갔는가. 봄이의 청춘을 갉아먹으며 호의호식하던 종갓집 마 여사가 이제는 봄이가 매일 새벽 눈물로 다듬어내던 저 길바닥의 시래기를 주우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지요. 봄이를 내쫓고 차지한 그 화려한 기와집 껍데기는 흔적도 없이 날아갔고 남은 것은 늙고 초라한 육신뿐이었습니다. 봄이는 마 여사가 애처롭거나 불쌍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저들이 봄이의 손맛과 정직함을 무시하고 오직 탐욕만을 쫓은 대가 하늘이 내린 완벽한 업보였지요. 봄이는 그 소금을 묵묵히 털어내고 다시 일어섰지만 저들은 스스로 지은 죄의 무게에 눌려 영원히 이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마 여사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어요. 모피 코트를 입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인이 봄이임을 알아챈 순간 마 여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그 손으로 소금을 뿌리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바닥에 버려진 시래기를 줍고 계십니까? 봄이가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 여사는 그 말에 온몸을 떨었어요. 그러더니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리고 봄이의 구두 앞으로 기어와 무릎을 꿇었지요. 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이 미쳤었어.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너 가게에서 설거지라도 좋으니 시켜다오.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마 여사가 봄이의 구두를 붙잡고 오열했어요. 한때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하던 며느리에게 이제는 설거지 자리라도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나 뿌리며 복을 두고 가라 호령하던 그 새벽이 떠올랐는지 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봄이는 자신의 구두를 붙든 마 여사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그 손에는 추위와 굶주림에 갈라진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도박판에서 패를 던지고 며느리가 번 돈을 빼돌리던 손이었어요. 이제는 버려진 시래기를 줍는 손이 되어 있었지요.
같은 손이 이토록 다른 모습이 되기까지 그 모든 길은 마 여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보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발을 뒤로 뺐습니다. 마 여사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어요. 제 가게에는 당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에게 갚을 것을 다 갚았고 받을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의 셈은 그날 새벽 그 소금과 함께 모두 끝났습니다. 보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통쾌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단절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미워하지도 가엾어하지도 않는 그 무심함이야말로 마 여사에게는 그 어떤 호통보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보미는 더 이상 마 여사를 바라보지 않고 몸을 돌려 또각또각 걸음을 옮겼어요. 등 뒤로 마 여사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보미의 발걸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세단에 오르기 전 보미는 잠시 멈춰서서 잿빛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고요한 확신만이 가슴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지요. 한편 그 무렵 영안의 고시원에도 마지막 추락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에서 마침 동네 맛집을 소개하는 지역 방송이 흘러나왔지요.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는 보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선 가게 앞에서 기자가 보미에게 성공 비결을 묻고 있었어요. 비결이랄 게 따로 있나요? 그저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손님 드실 음식을 제 가족 먹일 마음으로 만들 뿐이에요. 화면 속 보미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영화는 소주병을 끌어안은 채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식한 주방일이나 한다고 비웃으며 내쫓은 그 사람이 이제는 방송에까지 나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제야 영화는 깨달았습니다. 청해진을 떠받치던 진짜 기둥이 누구였는지, 자신이 발로 차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그러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지요. 영안의 눈에서 굵은 물방울이 흘러내렸어요. 후회였지만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였습니다. 그는 빈 소주병을 손에 쥔 채 흐느꼈지요. 바로 그때 고시원 방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최영환,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영환이 대답도 하기 전에 문이 벌컥 열렸고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쳐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지요. 7억의 빚 가운데 사채로 끌어다 쓴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영환은 변변히 저항도 못한 채 방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종갓집 종손의 위세는 사내들의 거친 소나기 앞에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지요. 그날 밤 영환은 갈 곳을 잃은 채 차가운 겨울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맸어요. 우산도 없이, 돈도 없이, 자신을 받아줄 단 한 사람도 없이 말이지요. 그는 텅 빈 도시의 한복판에서 비에 젖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때 종갓집 종손이라며 으스대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을 스스로 잃어버린 초라하고 쓸쓸한 한 사내만이 빗속에 서 있을 뿐이었지요. 같은 시각 보미의 가게에서는 따뜻한 불빛 아래 단골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같은 도시, 같은 겨울 안에서 두 사람의 삶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 대기업 본사의 널찍한 회의실에서 보미는 묵직한 만년필을 들어 계약서 위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보미네 시간장 전통식품. 전국의 대형 매장에 보미의 손맛이 담긴 장과 반찬을 납품하는 꿈만 같던 조인식이었지요. 대기업 회장이 직접 보미의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보미의 깊은 장맛을 한번 맛본 뒤로 이 정직한 손맛이야말로 진짜라고 확신했다고 말했어요. 100년을 이어온 시간장의 그 깊은 맛은 그 어떤 공장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지요. 보미는 서류 가방을 가슴에 안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거칠어진 손끝이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빈손으로 쫓겨났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전국의 이름을 알리는 대표가 되어 있었지요. 본사 건물 앞에는 강민우가 환한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보미 대표님, 드디어 대한민국 전체가 사장님의 손맛을 보게 됐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우가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꽃다발을 건넸지요. 보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강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전 그 좁은 골목 구석에서 장독을 안고 평생 울기만 했을 거예요. 제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보미 씨의 손맛과 정직함이 스스로 길을 낸 겁니다. 전 그저 그 길을 같이 걸어온 조력자일 뿐입니다. 민우가 다정하고 든든한 목소리로 답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강변 산책로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 하늘에서는 황금빛 노을이 강물 위로 찬란하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강변의 억새풀이 사각사각 부드러운 소리를 냈지요. 잔잔한 물결이 출렁이며 빛을 튕겨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나온 시간을 천천히 되짚었어요. 사채업자들의 고함, 펄펄 끓던 가마솥, 새벽 시장의 찬바람. 그 모든 한 맺힌 시간들이 이제는 노을빛 속에 아련하게 풀어지고 있었지요. 노을빛이 차갑게 굳어있던 보미의 가슴을 황금빛으로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보미는 예전 가마솥 앞에서 눈물 흘리던 가여운 35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참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고요. 시댁의 폭언을 참아내던 미련한 시간은 끝났고 자신의 실력을 믿고 묵묵히 시간장을 지켜낸 준비의 시간이 마침내 위대한 만개를 이루었다고요. 돈이나 화려한 기와집 건물은 바람 불면 날아갈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보미의 몸에 새겨진 손맛과 사람 사이의 정직한 신용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짜 자산이었지요. 민우가 조심스레 보미의 손을 잡았어요. 그 거칠고 굵어진 손을 그는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보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손을 부끄러워하며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우의 넓고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았지요. 이제야 주방 냄새가 부끄럽지 않네요. 제 손톱 밑의 작물이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보미가 강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세월의 서름이 모두 씻겨 내려간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의 10년, 아니 평생은 이 거친 손, 제가 다독여가며 함께 걷고 싶습니다. 보미 씨, 민우가 보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지요. 보미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단단히 마주 쥐었어요. 그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보미의 진심을 알아봐준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청혜진이라는 거창한 간판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김보미라는 이름은 비로소 세상에 활짝 만개했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직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이름이었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 산책로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강바람이 보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어요. 보미는 민우와 나란히 황금빛으로 물든 강변을 천천히 걸어나갔지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쫓길 일도 무엇을 두려워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그녀의 곁을 지켜주는 정직한 사람과 함께 보미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맛있게 익혀갈 참이었습니다.
오래 묵힌 장처럼 깊고 따뜻하게 말이지요. 노을은 천천히 강 너머로 내려앉았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봄밤이 부드럽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미는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어요. 화려한 간판도 으리으리한 건물도 아니었죠. 그저 자신의 두 손과 정직하게 지켜온 시간이 보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이번 이야기를 만들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분들의 손이 떠올랐어요. 거칠어진 그 손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보미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